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허재환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하락의 영향 때문에 좀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유예 소식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하락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1%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대만과 한국도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에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9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대체로 보면 역시 이제 IT를 좀 많이 산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한 400억, 30억 가까이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사면서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나왔고요.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위원님 내일은 어떤 점을 유념하며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전히 지금 시장의 핵심은 역시 미중 무역 갈등과 거기에 따른 또 위안화의 변동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격히 올랐던 위안 달러 환율이 다소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안정을 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나 뉴스들이 아직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또는 조심스럽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런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오히려 반사 수익을 받는 업체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한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해 논란이 되어온 증권 거래세율이 이달 말 매매 계약분부터 소폭 내립니다. 40년 만에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는 것인데 주춤한 증시의 거래 활성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류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증권 거래세 인하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모험 자본의 공급, 그리고 투자 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결국 여당과 정부는 증권 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결제일 기준으론 다음 달 3일부터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0.15%,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인하가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주식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조 2천억 원이 거쳤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거래세 인하로 올해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롯데카드 우선 협상 대상자가 MBK 파트너스 그리고 우리은행의 콘소시엄으로 전격 변경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롯데카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요? 네, 롯데지주는 오늘 롯데카드 인수전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를 통해 롯데지주는 오늘 롯데카드 매각과 관련해 기존 한행컴퍼니가 아닌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선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배타적 우선 협상 기간이 만료하면서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롯데 측에 추가 제안을 해왔고 롯데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롯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롯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매각 기한은 올해 10월까지인데요. 기한 내 매각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최근 한행컴퍼니를 둘러싼 법적 논란 등이 일어나자 우협 변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행컴퍼니는 지난 2016년 엔서치 마케팅을 KT자회사 나스미디어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일어났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단체들이 11인승 이상 차량 호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새로운 차량 서비스 운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요? 네, 카카오와 4개 택시 단체가 11인 이상 최대 15인승 차량 운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비자가 카카오티 앱으로 호출하면 택시기사가 호출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인데 약 5,000대가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도입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11인승 공유 서비스 타다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단계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 관련해서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오늘 오전에 출근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죠? 네, 카카오 택시 앱이 호출이 안 되는 이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호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약 2시간 반 동안 장애가 이어졌는데요. 콜을 요청하면 연결 신호 없이 바로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10시 15분쯤 복구됐고 카카오는 사과문과 함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3월보다 소폭 늘어난 가운데 고가의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많은 강남구와 용산구의 증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각종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수영 기자, 강남구와 용산구 증여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강남의 경우 3월 130건에서 지난달엔 318건으로 또 용산은 92건에서 157건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4월 증여 건수가 전월 대비 11% 정도 늘긴 했지만 강남은 한 달 만에 2.5배가 됐고 용산도 70%나 늘어난 겁니다. 이는 앞서 3월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고 또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알게 됐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고가의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부동산 거래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의 비중이 지난해 3월엔 23.9%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35.1%, 또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41%까지 올라갔습니다. 강남구도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월 23.5%에서 4월에는 35.8%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예상됐던 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증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매물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수영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 이전하려면 꼭 사야 하는 일종의 국채입니다.
예전에는 이 채권을 사면 종이로 채권 증서가 나왔는데 이 종이 채권 100억 원가량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다가옵니다.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멸시효를 모르고 있다가 넘기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이 소멸시효가 다가온 게 언제 가입된 채권들인가요? 네, 대부분 1994년 발행된 2종 국민주택 채권들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 98억 원에 달한다며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2종 채권은 만기가 20년이라서 지난 1994년 발행 채권은 2014년에 이미 만기를 채웠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4월 이후 부동산 거래로 채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만기가 차면 자동으로 원리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채권을 매입하셨다면 이 보관해놓고 있던 종이 증서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증권사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을 등록하면 역시 만기 때 자동으로 원리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등기 이전하셨던 분들은 당시 채권을 어떻게 처리했고 또 구입해 놨다면 어디에 보관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채권 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나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없더라도 발행은행에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90년대 발행됐던 2종 국민주택 채권은 대부분 국민은행에서 발행됐고 2005년 이후는 우리은행에서 발행됐습니다.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원 확인을 거치면 채권 증서 없이도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보관해둔 증서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이번 연구는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실태 파악을 벌인 것인데요.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교수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소매업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자리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영업시간을 줄이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음식 숙박업도 도소매업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총 급여는 임금이 오르기 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숙련 기술자들이 중요한 만큼 고용 감소보단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득 분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의 경우 임금 불평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진위 개수는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진위 개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1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직장인들이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데까지 평균 10.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6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롯데 쇼핑몰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롯데쇼핑은 이달 중순 서울시로부터 심의를 위해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 측은 지난 3월 개발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서울시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정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다음 달 10일 이전에 공단 방문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방북을 요청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3개조로 나눠서 각각 이틀씩 현장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북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 회생 신청에 따른 자본 잠식으로 그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 서주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 보죠. 전기료 인상 없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폭발 위험에 원전을 멈추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전망이어서 전기료 인상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왔는데 전력 생산과 판매 모두 불안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위험한 상태의 원전을 멈추지 않고 가동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10일 영광 한빛 1호기의 열 출력 제한치를 초과한 상황에도 즉시 정지를 해야 했는데 12시간 가까이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안전설비 정상 상태였다. 또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전력 폭주는 불가능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원전은 안전이 최고 우선돼야 될 텐데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가동을 중지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서 기자, 이런 가운데 한전은 올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올해 2조 4천억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전은 작년에도 2,080억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고 또 올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6,3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네, 이런 적자 속에 한전 공대 설립 등에 들어갈 돈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전공대는 토지를 제외하고도 초기 투자 비용만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매년 운영비가 5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이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올해도 여름철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의 수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전의 수입이 더 감소될 걸로 보이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기료 인상인 거죠? 네, 그런데 정부가 이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이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적자 문제와 요금 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그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 장관의 발언 맥락을 해석을 하면 일반 소비자의 부담 없이 전기료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그렇다면 한전의 적자 폭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보전으로 산업용 전기 경부화 시간대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당분간 요금 인상이 없다. 정부가 그럼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전의 전기료 인상 없이는 한전의 적자 에서 한전이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여름이죠. 폭염의 누진제 한시 완화 때에는
백윤구 전 산업부 장관이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분을 정부가 같이 부담을 해보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전의 적자 이제 만성화돼 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봅니다. 아시아나 새 주인 없나요? 후끈 달아오를 것만 같았던 아시아나 항공 매각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로 점쳐진 대기업들이 잇따라 손사래를 치면서 시장에서는 아예 이야기가 뚝 끊겼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이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이 아시아나 매각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지난달 중순 공표가 됐고요. 본격적인 매각 공고는 오는 7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매각 흥행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기업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시아나 인수설을 잇따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너지나 규모 측면에서 유력 후보로 언급됐던 SK나 한화, 롯데도 일단 인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인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건데 아직 매각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일종의 연막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인수합병 거래에서 이 전략상 인수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앞서 언급됐던 대기업이 그룹 시너지와 인수 부담 등을 고려하고 내놓은 반응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 단순히 연막 작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부담이 될까요? 네, 결국 투입과 산출,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때문입니다. 네. 들어갈 돈과 비교해서 시너지가 날 건지 위험 요인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우선 아시아나의 1분기 부채 비율은 895%를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도 1조 원이 넘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 운수 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라는 점에서 충분히 탐낼 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을 안 해본 기업들이 이 두려움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최근 대기업의 투자 형태가 달라진 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이 몸집을 불리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시아나 매각 흥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시아나 매각 방식은 일단 이 금호 측이 보유한 일대 주주 지분 33.4% 그리고 구주 매각에 더해서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구주 1조 원 가치 그리고 신주 1조 원씩 총 2조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서 박 전 회장과 채권단 그리고 인수 후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금호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이 아시아나항공 구주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높게 인정을 받아서 최대한 매각 자금을 확보하려고 들 예정이고요. 인수 후보들은 이 구주 인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 유상증자를 더 많이 해서 재무 구조가 탄탄해진 기업을 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애초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매각의 차질이 생기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후보들 냉랭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이 매각 흥행을 위해서 구주를 갖고 있는 대주주, 금호그룹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등감자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8년은 채권단, 금호그룹이 조바심이 나고 잠재적 인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이 차등감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이 금호그룹과 채권단의 대립 등으로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은 당분간 순탄치 않게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 인수자 누가 될까요? 지금은 깜깜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화웨이 독, 삼성전자 득. 트럼프의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자
반사이익 기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이 가장 많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부분이 스마트폰 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도 미국 기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화웨이 스마트폰은 구글에게서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플레이스토어, 지메일,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인텔, 퀄컴 등 미국 주요 칩 제조사들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를 쓰지 못하면 화웨이 스마트폰 제조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화웨이와 스마트폰 1위를 놓고 경쟁 중인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5G 통신 장비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도 주요 부품을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제품 생산과 품질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장비에서 1위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3%인 시장 점유율을 내년에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보다 비중이 적어 감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국 삼성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 제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히토류 사업 시차를 히토류 수출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미국의 대화 의사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도 이번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 중지를 90일간 임시로 일부 허용하며 제재를 완화해 줬습니다. 네. 이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미중 무역 분쟁 상황을 두고 글로벌 경제를 침체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중의 관계, 이 기싸움은 또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또 이로 인한 한국 경제, 이를 넘어서 또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일지 전문가들과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not allow any other country to outcompete the United States in this powerful industry. 中方支持中国企业拿起法律的武器，捍卫自己的正当权益。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준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 미중 관계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무역 협상을 벌였는데 합의점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존의 전망과 달리 협상이 결국 노딜로 마무리가 됐죠. 강 교수님, 당시 미중 양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는 미국이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다. 네.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소위 법제화를 하기로 해놓고 이걸 행정명령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해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결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리오허 부총리가 끝나고 이제 자신들끼리 회담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미국이 추가 부과된 관세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철폐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 스냅백 조항을 좀 쓰는 거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 미중 무역 구조를 이 통상 분쟁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중국이 많이 사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에서 많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서로 액수가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이 안 된 상태였다. 네. 이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데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말 팽팽하게 양국 간에 지금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이 관세 폭탄 조치를 결국 내렸고, 김 실장님, 이 중국도 보복 관세로 응수를 했어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전쟁을 하지 말자 하는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관세 인상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탓을 이제 돌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이 그렇게 강건한 관세 인상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무역 협상의 그 무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강건하게 맞서 싸우겠다 하면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기존의 10% 정도의 관세 이상을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도 역시 약 6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역시 관세를 똑같은 관세를 보복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결국은 팽팽하게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내세운 터라서 중국으로서도 관세 시한폭탄을 떠안은 셈이었는데, 그럼에도 중국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강 교수님,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내세운 셈이네요. 애초부터 무역 분야에 대한 관세로는 양측의 게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5,400억 불에 달하고요.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은 5,400억 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중국은 겨우 1,300불밖에 못하니까 이번에 6월 1일자로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번 6월 1일자로 600억 불에 대한 관세 보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관세를 가지고 얘기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그러면 관세를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어느 일방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무역 분쟁이 끝나면 기술 패권 전쟁으로 갈 거고 그게 끝나면 금융 환율로 갈 거고 마지막에 제도, 군사 뭐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마침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그거를 중국의 우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들이 지금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미국을 질타하면서 자신들의 뭐 요즘 자력갱생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이랑 없이 우리끼리도 갈 수 있다. 우리 인구가 14억인데 유럽 인구랑 맞먹는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약간 좀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싸움 양상을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양이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데 4분의 1 정도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규모만 보면 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미국은 그만큼 중국에 많은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공급이나 부품이나 농산물이든 이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의존적인데 중국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것이 고스란히 또 미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영향이 바로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물가 부담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서민 부담으로 옮겨질 텐데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기조로 갔다가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부담 그것이 또 주가나 여러 다른 나라에 상당한 파급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대강의 어떤 고스란히 연결되는 싸움이지 어느 한쪽 나라가 뭐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무역 관점의 전쟁이니까 중국이 더 불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수입적인 부문에서 의존적이라는 측면을 보면 미국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죠. 다만 이렇게 싸움이 지속되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좀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이 지금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얘기하죠. 대선을 앞에 두고 강경하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무역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야 이제 지금 거의 초당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기를 누려서 지지율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한동안 이제 휴전 상태여서 잠잠하다가 이번에 무역 분쟁이 다시 재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휴전 이전 상황보다 협상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론 때문인데요. 강 교수님, 지금 중국 여론이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격앙이 돼 있죠.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기술 절취, 지적재산권 이 문제거든요. 훔친 기술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중국 때리기에는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중국, 특히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한 국가가 자국에 맞는 산업발전 정책을 짜놓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정 간섭이다.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법을 바꿔라.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이 화웨이 사건 나오기 전에 그 ZTE라는 그 중싱이라는 기업도 그랬거든요. 그 리더십 체인지하고 뭐 어떻게 하면 살려줄게 이걸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대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민족주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렇다면 무역 전쟁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한 감정 싸움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상한 아마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은 중국 지도부는 온건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지금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소위 시진핑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확대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이 소위 자금을 많이 풀고 약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조치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안정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도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꼭 없어도 이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내성이 생긴 부분도 있고 그것 플러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의지 이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강경한 방향을 일단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그간에 미중 간에 11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협상하는 동안에 신뢰는커녕 불신만 쌓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름대로 신뢰가 쌓여져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엎어지는 느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 주석을 좋아합니다.
좋은 네.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런 트럼프의 대외 정책 네. 관점에서 보면 미중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라든가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 특히 이제 그런 싸움이 기싸움이 강하게 펼쳐질 만한 대상국에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싸움을 벌일 만큼 그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없지만 그렇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걸핏하면 또 중국이 또 칼을 들고 나오는 그 한 가지 모습이 결국 불매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불매운동으로까지 연결되면 이 무역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말 그대로 경제 전쟁으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경제 전쟁에서 정치 전쟁 그리고 말 그대로의 심리 전쟁까지 네. 다 막 중첩되는 싸움이 정말 난장판이 되는 그런 네.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사실 있습니다.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한편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화웨이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저희 기자하고도 짧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직후에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 부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공세의 배경에 있는 게 바로 차이나 2025라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We cannot allow any other country to outcompete the United States in this powerful industry of the future. The race to 5G is a race America must win. 지금 강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가 이 강력한 산업에서 이기는 거를 절대 보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국의 차이나 2025를 이렇게 한 거라고요. 공식 명칭은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러니까 Made in China 2025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중국은 다 우리가 제조업 대국 그러잖아요.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을 하고 그 나머지 2026년부터 35년까지 그것도 10년 기간은 제조업 강국에서도 좀 중간자적 위치를 분명하게 만든 다음에 2049년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세계적 제조업 선도 국가가 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이 안에는 10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바로 그거죠. 강력한 산업, 미래를 주도할 강력한 산업. 예를 들면 IT 산업, 로봇 산업, 스마트 제조 산업 분야죠. 그다음에 항공 우주 설비라든지 첨단 선박. 주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항목과 다 겹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는 그 중에서도 이 5G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이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또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기술 굴기 기업입니다. 거기 상징적으로 이런 기업을 소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제압을 함으로써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에게도 교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자체를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남의 나라 경제 발전하겠다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갖고 싸우는 거죠. 네. 중국으로서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실장님, 일단 지금 화웨이로서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애플 스마트폰을 불매운동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애플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번에는 이제 화웨이로 집중이 됐는데 2019년 1분기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위였는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였는데 화웨이가 2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웨이에 대한 견제에 대한 관심이 더 부상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 화웨이에 대해서 비즈니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공급사슬로 서로 간에 산업이 꼼꼼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단순히 완제품 수출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들 전체에서의 어떤 마비가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죠. 네. 구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들, 그렇죠. 예. 그리고 애플 스토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걸 탑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급사들인데요. 역시 주로 반도체죠. 퀄컴이라든가 인텔과 같은 주요 반도체 공급에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화웨이의 공급 자체가 멈추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화웨이에는 1차적인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히토류 업체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이 신화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강 교수님, 이 히토류라는 게 대미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 보복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잘 아시는 센가쿠 열도 네. 이 여의도 사건이 났을 때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그 당시는 금지는 아니고요. 네. 그 준법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 다 받고 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2, 3일 만에 갈 수 있었던 화물들이 보름씩 걸려서 가고 그러니까 아우성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역효과가 어떻게 났냐면 일본이라는 국가가 원천 기술이 있고 이 히토류가 또 전혀 대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좀 원가 부담이 있지만 다른 지역 것도 조금 사셨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빨리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오래 가면 오히려 중국의 히토류 강산이 손해를 보게 되는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경우를 이미 7, 8년 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카드로 쓰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일정한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에 타격이 되는 거는 아까 김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IT는 다 엮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제품은 경쟁하지만 부품은 상호 공급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으로서는 카드로 쓰기는 어렵고 무역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카드적 성향이 현재까지는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실장님. 이 히토류 카드를 쓸 가능성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방문했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히토류라는 것이 전기 자동차 생산에 활용되고요. 풍력 터빈에도 활용되고 각종 군사 장비를 제조하는데 이런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데 이 히토류가 필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총 히토류 생산량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의 히토류 수입액은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중국의 미국의 첨단 산업의 제조에 발동이 걸리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화학회사 블루라인이 있고요. 호주의 또 광산회사 라이너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미국 내에 분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미국의 첨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품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말 히토류 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는 생산에 엄청난 마비가 걸릴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뭐 대체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이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홍남기 부총리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서로 수천억 불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저렇게 부총리가 직접 저렇게 얘기하고 나온 거 보면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좀 우려스럽긴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말씀했지만 전 세계 GDP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나라에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26%, 대미무역 의존도가 또 13%입니다. 우리 대중 중간재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대중 수출은 물론이고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기본적인 수출 입지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약세 통화로 분류되는 우리 원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버틸 힘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환율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지만 우리는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또 상당히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 실장님도 마지막으로 전망 짧게 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전에 종식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근래 안에 몇 개월 안에 이게 종식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을 우리 면밀히 주시하고 그 변화 양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빠른 대응 조치를 마련하면서 큰 타격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김광석 실장 그리고 강준영 교수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의 파장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